경제 현안 짚어보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인철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어떻게 안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이제 국회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돼서 한꺼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나 싶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어제 오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인데요. 그동안도 이제 세계 증시 주요 수익률을 따져보면 최저 수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 증시 랠리에 기대해서 바닥 탈출을 기대했는데 여기다 12월 초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증시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는 32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2,450선대로 밀렸고요. 어제 잠깐 소폭 반등했던 코스닥마저도 오늘 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수급은 전혀 좋지 않은데요.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6,6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차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게 짧게는 두세 달, 길게는 6개월까지 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는 기업 실적도 부진하죠. 그리고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다음 달 출범하는 2기 행정부에 대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어떤 보호목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 경기 둔화라는 그러니까 내우 외환에 휩쓸려 있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안도 어렵고 바깥 상황도 어렵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이제 매도를 한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불안하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겠습니까? 엔비디아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에 101명은 삼성전자를 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미국 경제전문 포브스지가 이 얘기했어요. 이번 사태의 대가로 5,100만 한국민이 할부로 장기간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외신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 한강의 노벨상 평가라든가 BTS라든가 이게 전 세계 주요 뉴스 헤드라인이었다면 갑자기 이제 50년 전 있었던 탄핵이라는 이 굉장히 한국이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거의 세계 프리패스 수준이에요. 2위, 3위 정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다 통합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한국 돈 받지 않겠습니다. 환전이 불가합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불확실성이 한꺼풀 꺾였다고 한국 여행 취소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장이 연말 회식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2주밖에 안 남은 연말 회식 다시 잡지 않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는데요. 아마 특히 이제 이 고환율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상반기 내내 사들였거든요.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반도체 상반기 딱 9월까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물량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고환율이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봐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아니 삼성전자 투자해서 손실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1,400원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환율 전망은 정말 누가 이제 전망을 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는 건 국가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한국은행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년, 후내년, 앞으로 2년 동안 한국 경제가 1% 저성장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 저성장은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최악이에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라앉는 배에 누가 과연 투자를 하겠는가? 그럼 외국인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환율이 더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 오르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환율 오르게 되면 우리는 수입 물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수입 물가 오르죠.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물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 안 합니다. 소비 안 하면 기업들은 구태여 투자 안 하고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치적 리스크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400원이 뉴노멀이 되는 거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와 같은 물론 이제 위기가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도 세계 9위권 수준으로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도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스와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조금씩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국가신용등급 신인도의 이제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는 카드이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시장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괜찮으냐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부동산도 9월부터 세게 대출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는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한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이 주간 기준 4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만에 0.03% 떨어져서 일주일 전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수도권은 보합세로 반전했고요. 서울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석 달째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거래량이 어떠냐? 9월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달 10월 달 3천 건이에요. 3분의 1 토막 수준이 나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래 절벽 속 약세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게 우리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이 거의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내년 되게 되면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좀 풀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년 대출 총량이 풀리다 보니까 대출 규제 문턱 낮아지죠. 여기다 하느니 금리 추가로 떨어지죠. 이러면 서울과 수도권발 부동산 불안, 집값 불안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불안하네요, 지금. 네. 근데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곧 출범합니다. 통상 압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무서운 게 그동안은 중국만 때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맹국까지 이제 겨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멕시코, 캐나다 비상 걸렸어요. 사나흘 만에 전화하고 직접 플로리다 찾아갔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네. 저택으로 찾아갔는데 이거 날아간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 도대체 트럼프가 저렇게 고강도 관세를 매기는 의도가 뭘까? 과연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까? 아니야. 이게 보니까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해서 가장 많이 돈 벌어가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히든 카드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있다면 과연 줄 건 뭘까? 주고받는 걸 계산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게 칩스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주력을 하는 산업, 반도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여기다 2차 전지거든요. 이게 죽으면 이게 만약에 이제 폐기가 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미 이걸 믿고 바이든 행정부와 약속대로 이걸 믿고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에요. 굉장히 많은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런 산업들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정권이 바뀐다고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됨과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트럼프가 겨냥하고 있는 무역협상 대상국 상위 리스트 8번째예요. 지난해 미국 대상으로 8번째로 많이 대미 흑자를 벌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분하게 가야 돼요. 이분하게 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줄여줄 거. 거기서 물건 많이 남는 거 사다 줘야 돼요. 뭐 오일 셰일가스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더 사겠다. 대신에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칩스법이라든가 IRA는 건들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협상의 카드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가고 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가 투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나 기업이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예요, 사실은. 협상의 지렛대가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 이제 마러라고라고 하는데 여기 문턱이 닳고 있어요. 세계 각국 수장부터 기업인들 정말 찾아가서 읍소하고 있는 지경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정희 회장이 미국에 가서 1,000억 달러라고 하면 140조 원이 넘습니다. 143조 원 풀겠다. 미국의 10만 개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 아니에요? 그 말 하자마자 2배로 더 쓰지 2,000억 달러 투자해라 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손정희 회장 당황하긴 했지만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 당선하고 난 다음에 약속했어요.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래서 5만 개 미국의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손정희 회장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유업체인 우버와 위워크에 투자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징하는 건 뭐냐? 이게 사실은 취임을 앞두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의 4년간 대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사실은 우리는 기업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트럼프의 장남을 만나고 이건 되는데 직접 대면해서 트럼프를 만나서 하는 건 아직까지는 소식이 좀 없습니다. 앞서서 뭐 미국 증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떨 거냐 관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딱 외국인 지분율 보면 답이 나와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뭘 많이 갖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 50%예요. 삼성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삼성의 지분율이 51%가 무너졌어요.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은 54%입니다. 뭐냐? 아하, 이제 반도체의 주도권이 인공지능 칩 시장으로 옮겨갔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게 저가 제품은 중국에 쫓기고 있어요. 굉장히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견제 때문에 자급자족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요. 고가 제품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넘버 3로 밀렸어요. 여기다가 비메모리, 이제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대만의 TSMC에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다가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12월 말부터 대미로 가는 HBM 칩에 대한 이제 수출 제재를 하다 보니 삼성은 여기 매출도 한 20%에 해당합니다. 삼성은 이래저래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10조 원 자사주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딱 이틀 천하, 이틀만 강세였어요. 차라리 엔비디아 수장이 나와서 젠순왕이 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부터 납품 받습니다. 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딱히 지금 빛이 안 보인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대중국 HBM 비중이 없고 고가 사양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주가는 2%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우울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다음에 뵐 때는 조금 밝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